그래프가 가만히 보시면 그게 X표 아닙니까? 예. X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드크로스 이후에 반전의 기회를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고 거기서 이제 보합세 정도로 이제 굳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건강한 대정 관계, 그러니까 당정 관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청 관계, 지금은 당대 관계라고 부르는데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설정이 저는 많이 좀 잘못됐다. 그걸 보는데요. 첫 번째로 이준석 당대표가 이끌던 그 국민의힘, 그러니까 젊음과 변화와 혁신을 상징하던 그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의 표를 받아서 세대 연합을 통해서 집권을 했는데 지금 저 반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반이 다 젊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고요. 사실 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달리 얘기하면 정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쓴다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무수석이라도 좀 정치 쪽이나 정무 쪽에 밝은 분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와의 정치가 유기적으로 잘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인적 쇄신 중에 제가 당의 관계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자 노출에서 보였다시피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당정이 하나 되겠다고 했던 것이 사실 국민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우리가 늘 공격할 때 당과 청와대가 매일 똑같은 소리 해가지고 잘못도 지적하지 못하는 정말 그 문재인 정부의 그 출장소다 뭐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비대위에서도 단적인 예가 이 사태, 비상 상황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가장 큰 귀책 사유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근데 비대위원으로 또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주기한 위원장은 검찰에서 같이 근무를 했고 2년이 오래되신 분입니다. 거기다 아들에 대해서는 채용 문제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비대위 9명 중에 지금 2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겠나.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랑비에서 넘어졌다고 하시는데 소나기가 있었죠. 그 소나기가 뭐냐면 이준석 대표 징계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폭탄급이거든요. 이게 소나기 중에 소나기인데 이거를 해결 안 하고 지금도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건널 수 없는 강을 좀 자꾸 건너고 있는데 이 당대표,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절차와 내용에 위배돼서 해임을 하는 이런 결과는 이건 소나기 중에 소나기라고 소나기지, 소나기다. 자, 그나마 신은규 대변인 좀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 주 보면 조금 반등하는 모양새기나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게 어떻게 다행일 수 있겠습니까? 안 다행입니까? 제가 단적인 예로 그 탄핵을 당했을 때요. 예.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나와서 득표한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그때 24%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라는 뜻은 대통령 탄핵을 당해도 바로 대선을 치러도 24%는 지지를 합니다. 근데 역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 24%만 가지고 총선을 한 석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 베이스에서 우세 지역 빼고는 저는 단 한 석도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그럼 거의 15%에서 20% 격차가 나는 것인데 그 개인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25%를 가지고 만약에 아직은 25%가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은 이건 굉장하게 이거는 좀 현실을 파악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은 내려갈 때까지 저는 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거에서 더 빠진다 그러면요, 이건 무슨 소나기가 한번 또 온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국정에 대한 쇄신안이라고 하면은 태도 변화 내지는 아예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옆에서 관망하고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지만 지지율이 아무래도 24%, 아까 제가 그 콘크리트 지지율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그 지지율을 보고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듭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요? 그건 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안 좋게 가는 여당이지만 것이거든요. 그런 우려가 든다는 예, 저는 거죠? 솔직하게 그런 우려가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보강이나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산을 가야 된다. 그럼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근데 서해안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럼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면 방향대를 돌려서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은 바꾸지 않고 기름을 더 넣거나 타이어를 바꿔가지고 더 밟아보겠다. 이러면 이 국민들의 뜻과 반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고 지금이라도 저는 제 방송을 보신다면 정말 보수를 아끼고 이 정부를 성공되게 만들려면은 지금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바꾸지 않아서 만에 하나 10%대라든지 더 떨어졌을 때 바꾼다? 전 그거는 그때 가서는 동력이 아예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기회다. 전 이렇게 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데 해임을 당해가지고 그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정치인 정도로 생각을
설마 했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답을 회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저는 감히 상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자꾸 피하다 보면요. 그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소위 말하는 뭐 타조 효과 있지 않습니까? 적이 나를 공격해 오는데 머리만 흙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 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하고 직시해서 그걸 뚫고 나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국민들의 뭐 비판과 여러 가지 목소리들은 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정치인에 관심이 없다. 그럼 이 문제 도대체 그럼 이제 어떻게 풀려야 되겠습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풀 수 있습니까? 안 만나는데요, 둘이. 그러니까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그냥 뭐 아침에 안개 있다가 잠깐 사라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남아있고 더 곪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원하게 직면하고 또 시원한 모습도 우리 대통령께서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전 충분히 직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데 오늘 그런 식의 그 정무적인 인식과 판단을 국민 앞에 내보인다는 것은 상당히 도망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건 보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이게 지금 가처분이 2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채권자로서 이제 직접 피해자로서 하나 제기한 게 있고요. 이제 저는 이제 당원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저는 당원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이 재판이라는 것이 2개가 다른 판사가 담당하면은 모순 충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제 1+1으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직관 비슷하게 가서 옆에 앉아 있는 이제 분위기였는데 저도 이준석 대표가 온다 해서 깜짝 놀랐고 와서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말을 또 재판장님 앞에서 할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처음 분위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그 방청할 수 있는 이제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이 모이신 상황 속에서 이제 상당히 그 양측의 긴장감이라 할까요?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저도 앉아 있으면서 이 손에 땀이 나가지고 볼펜을 짚는데 자꾸 미끄러질 정도로 정말로 좀 긴장감이 높았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재판의 분위기는 정말 그 100분에 걸쳐서 딱 100분 걸렸습니다. 정말 그 100분 동안에 엄청나게 치열한 정말 뜨거운 토론의 장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솔직히 한번 말씀 주십시오. 어떤 변호사였기 때문에 더 잘하실 거 알겠습니까? 뭐 일단 인형이냐 오늘 기각이냐. 아니 당대표가 직접 나왔다는 사실에도 놀랍잖아요. 가처분인데. 근데 많은 판사 분들이 반응. 놀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아무래도 뭐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은 좀 그래도 뉴스에 많이 나오던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아하. 조금 이제 당황했을 수 있죠. 그리고 예. 조금 놀란 모습도 있었을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재판장님 앞에서 이제 본인의 여러 가지 주장들 원래 채권자가 본인이 출석해도 되거든요. 보통은 안 되죠. 하지만 근데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는데 상당히 차분한 어조로 이 당에 대해서 당원민주주의, 절차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들을 설명을 했고 또 본인의 경험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측 이제 채무자죠. 국민의힘을 대리하는 이제 변호사님도 나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반박을 하셨는데 뭐 제가 당원들을 대리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래도 채권자 측이 조금 더 준비는 탄탄했고 아무래도 절차 위반 내지는 내용 위반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좀 채무자 측 변호사분들도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쪽이 좀 수세에 몰린 것 같은 인상이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 인상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오고 갔는데 이제 한 가지 논거를 가지고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돼서 그래서 어쨌든 뭐 결과는 예단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뭐 논리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는 봤을 때는 채권자 측이 아무래도 좀 많이 유리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저는 거의 실종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여야가 협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하게도 당내에서도 서로 이제 정치로 풀 수 있는 그 선을 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죽하면은 가처분이라는 법원에 가서 이 판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저 억울한데 좀 참지 그걸 왜 가처분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죄송하게도 그분들 다 과거에 가처분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본인은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현직 신분으로도 특히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인용이 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당하면 억울한 일이고 남이 당하면 안 억울하다. 그러니까 참아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억울한데 참으라는 분들은 저는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정치인들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만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고 억울하게 안 해야 되는데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억울한 사람은 참아야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마지막 권리조차도 쓰지 말아라. 저는 세상에 이런 말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가처분의 인용 기각을 떠나서요. 이거는 저는 정당민주주의 역사에 저는 무조건 남겨야 되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재판장님께서 저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남겨서 후대에 계속 읽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